그동안 미국의 안보 아래 유럽은 체리 피킹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으면서 러시아로부터 싼 에너지를 사서 드리고 중국으로부터 돈을 벌어와서 자신들의 평안을 지키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동안 우리 적을 키워줬구나라는 걸 나토가 깨닫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미국 참전 용사들한테 계속 고맙다고 말해주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준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전쟁하는데 웬만한 데 다 따라갔어요. 그렇게까지 미국이 하는 모든 전쟁에 따라가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의 고위층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 외교는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말 미국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지금 뭐 패권이 흔들린다, 달러 가치가 흔들린다 수많은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제가 살아있을 동안은 미국의 패권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떤 패권국이 망하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패권국이 그 패권을 넘겨주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외환 보유고를 따져도 여전히 달러로 그냥 한 50%로 갖고 있고 중국이 그냥 가장 큰 도전자라고 하지만 중국 위안화 외환 보유고는 뭐 2.9%, 3%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 생각은 미국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말했듯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한미일 협력을 하고 주변국과 잘 지내겠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 말 그대로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에도 우리가 미국을 서운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미국의 그 제재나 수출 통제에 충실히 따라야 됩니다. 왜냐? 그게 우리 국가의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고 그게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드는 정책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기회를 잡은 건요. 일본 반도체가 기술력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일본 반도체 회사, 특히 도시바 같은 회사가요. 일본 그 도시바의 계열사가 최신 공작 기계를 당시 소련으로 80년대 말에 수출하면서 그게 발각이 되면서 미국에서 들불같이 반일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우리 삼성 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우뚝 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지금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기술력이 좋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계기는 그런 지정학적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밟고 일어섰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성비로 파고들어서 나중에 기술로 이겼던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바로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삐끗하면요. 외국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고스란히 반대로 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미국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경시하거나 중국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도를 보면 왜 중국이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큰 중국이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을 지금 빠르게 따라 올라가는 중국을 우리가 도외시하고는 우리가 외교가 안 되겠죠.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컨트롤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리 또 지도를 보고 보세요. 우리가 그 러시아를 경시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도 받고 있고 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자원이나 뭐든 러시아를 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요. 우리가 일본의 협력 없이 만약에 한반도에 유사시가 있다고 하면 일본의 협력 없이 우리가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모든 탄환도 오고 모든 게 와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없이는 우리의 사실 안보조차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뭐 경제 교류나 이런 것도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우리가 워낙 강한 상대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눈치도 잘 보고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할 수도 있고 복잡한 퍼즐을 풀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캐나다의 카니 총리 보십시오. 그렇게 트럼프와 대립각 세우고 트럼프 없는 캐나다, 미국 없이 우리가 독립해 나가야 되고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동맹이 아니다로까지 선언했던 사람이 최근에 트럼프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박수치고 더 이상 트럼프가 그런 얘기하지 않으니 우리는 미국과 계속 교류를 잘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트럼프 때문에 자기가 총리가 됐고 트럼프와 싸우겠다고 해서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자마자 말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정말 실용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국방비를 5%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인데도요. 지금 GDP 대비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토에서 5%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3.5%를 직접 국방비고 나머지 1.5%는 간접비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건 좀 선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요. 유럽 사람들이요. 이미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좀 자신들이 그 돈을 아껴서
복지에 계속 뿌려대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건 아니지만 이건 트럼프의 심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 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걸 해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토 총장도 당신이 있어서 이걸 해냈다 말을 했으니까요.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서 간 이유는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받을 점도 많지만 이 부분은 정말 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안보 아래,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유럽은 체리 피킹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으면서 러시아로부터 싼 에너지를 사서 드리고 중국으로부터 돈을 벌어와서 자신들의 평안을 지키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러시아에 그동안 우리 적을 키워줬구나라는 걸 나토가 깨닫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꽤 큰 일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균형 외교라고 하지 않고 실용 외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그 반응을 보이기 그런 게 이제 뭐 아직 제대로 정상회담도 하지 않았고 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무역 협상도 특별히 이제 7월 8일이나 돼야 이제 그때 협상을 하고 이제 무역 협상을 타결할지 말지를 생각을 할 텐데 아마 그게 바로 타결될까 저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는 저는 한미 동맹이란 게 어떤 한국의 정권, 미국의 정권 따라 크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70년 이상 오랫동안 갖고 왔고요. 제가 트럼프 1기 시절 4년 동안 미국에서 특파원을 하면서 본 게 이 한미 관계는요, 한국도 정말 좀 잘했습니다. 미국이 참전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이 도와준 나라도 얼마나 많은데 미국 참전 용사들한테 계속 고맙다고 말해주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원해준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미국의 최고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1동맹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힘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인데요. 사실 미국에서 돌아다니는 걸 보면요, 이스라엘이 진짜 동맹이냐 한국이 진짜 동맹이냐 해서 표로까지 만들어서 돌아다닙니다. 왜냐? 베트남전에는 한국은 갔잖아요. 이스라엘 베트남전에 갔나요? 뭐 그때 갈 상황도 아니었겠습니다만 이라크전, 그 다음에 테러와의 전쟁, 우리는 미국이 전쟁하는데 웬만한 데 다 따라갔어요. 물론 후방에 있어서 좀, 물론 우리가 그렇게 뭐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전방에 있질 않고 후방에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까지 미국이 하는 모든 전쟁에 따라가준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이라는 게 어떤 정권에 따라서 크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동맹의 등급은 우리가 사실 뭐 일본보다도 약간 낮은 데 있다고 보는 게 맞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어떤 정권에 따라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생각이 달라서 치고받고 할 수 있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미 관계가 워낙 뿌리 깊고 이제는 얽히고 설키고, 그리고 특히 저는 종교적으로도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기독교와 미국의 기독교는 정말 워싱턴의 현장에 가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오히려 한미 동맹이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보다는 이런 서로 그 어떤 종교적 유대감이 그 두 나라의 유대를 더욱더 강화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건 좀 가서 느껴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미국의 고위층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고위층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 지역구에도 한인 교회들이 너무 많다. 종교적으로도 얽혀있고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무척 감사한다. 라는 얘기를 꼭 의례적으로도 하거든요. 의례적으로도 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면 무조건 교회부터 만들잖아요. 그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유권자로 보이고 표로 보이고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안 되겠다는 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선교사들의 교류 이런 것 때문에 그 뿌리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요, 우리가 어떤 유력한 한국의 유력한 사람이 이재용 회장이 만나자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힘들 수 있겠지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만나면 만나는 겁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가족과 만났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떤 그런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줄을 탔다고 하기엔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그런 인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뿌리가 있고 한미동맹이 흔들릴 때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용 외교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도 명확히 했기 때문에요. 저는 크게 흔들릴 일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이요, 참
우리 입장에서는 두려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 이게 사실 부시 행정부터 시작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한다는 게 미국의 오랜 기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한미동맹 한국에서 워낙 난리를 치니까 지금까지 28,500명 두고 있는 건데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이렇게 그 28,5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박아놓고 있는 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뭐 저희는 사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미군 기지, 한국의 군산, 오산 이런 비행장에서 출발하면 베이징까지 1시간이면 날아간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고요. 실제로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국이 불침항모 같다라는 표현을 최근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두고 있으면 중국 압박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력들을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한국하고 일본에서 패트리어트 포대를 빼내서 중동으로 배치해서 이란에서 날라오는 미사일들을 막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생각에는요, 최대한 미군들을 오래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협상을 잘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아마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좀 염두에 두고 하지만 최대한 잘 붙잡아 놓고 우리가 또 우리 외교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28,500명이라는 숫자를 지키고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어떤 군사적 대비태세를 그냥 올리는 방향으로 협상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실용 외교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실용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눈치도 잘 봐야 되고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외교 정책의 골반이 되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주변 국가 잘 지내기 위해서 할 때는 미국이 서운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든 우리가 잘 설득을 하는 과정을 펼쳐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과 척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여전히 무역 관계가 큽니다. 그걸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다 중국과 경쟁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중국 자체와 교역량도 크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유럽이 러시아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자신들을 위협했고 수많은 제재가 걸려있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은 바로 들어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가서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유럽이 빠져나간 자리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와도 좀 껄끄럽지만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하면서 굉장히 사건이 꼬였지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는 또 러시아와 또 협력을 할 건 해야 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외교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또 외교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제는 아주 기술이 좋은 축구를 할 때도 기술이 좋은 공격수가 있다고 해도 공간으로 잘 밀어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실용 외교를 통해서 그 공간을 잘 만들어주고 우리 기업들이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서구의 제재 같은 거를 전혀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뭐 생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기업들이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은 서방의 제재를 다 지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다시 과거처럼 자유로운 교역의 시대나 무역의 시대로 돌아가실 수는 없거든요. 저희 생크션랩은 이렇게 복잡해진 무역 환경 속에 특히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제 다방면으로 수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의 제재를 최대한 지키면서 한다, 유럽의 규제를 최대한 지킨다, 이런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역을 할 때 점점 이게 복잡해져 가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계약서 같은 것도 잘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요, 이런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동영상 링크에 남겨놓을 텐데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은 누구나 신청하시면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서울경제진흥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내규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 저희가 미국 변호사가 가서 직접 컨설팅 해드립니다. 이 변호사가 미국에 있을 때는 한 시간당 한 1,500불까지 받던 변호사인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기업들을 만나서 이렇게 무료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